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거 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있는 나라에 예전에 베네수엘라 보면 화폐 가치 박살나고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걔네 뭐 주가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몇백 배씩 올라요. 오르면. 근데 대신 이제 화폐 가치는 막 한 몇만 배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똥값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뭐 약간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따라하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물가빨이라는 게 오늘도 왔고요. 자, 주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조금 길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두 개로 나눠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하나씩 보시라고. 아, 그리고 제가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죠. 혹시 이제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모를 받았는데 좀 잘못 받아가지고 입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막 지금 입에 물집 잡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입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 이렇게 해서 sell in May라고 해가지고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게 맞냐 아니냐 5월에 그래서 팔아야 돼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아마 영상을 제가 쪼갠다면 그걸 다 보시고 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요런 일이 발생하면 sell in May가 맞고 아니라면 꾸준히 바이가 되겠구나를 넘어서서 어떤 걸 사야 되겠구나까지 쭉 연결이 될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면 지금 상황입니다. 이건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5,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5월의 증시 기록과 함께 출발이라고 하죠.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5,00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는데 흔히 이제 뭐 5월에는 이제 팔고 떠나세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5월 첫 거래일은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가 5월을 불안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주 강세, 유가 하락, 그리고 빅테크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다시 기록을 세우며 출발을 했다. 물론 이 유가 하락이라기에는 사실 유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WTI 기준으로도 100불이 훌쩍 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시장에서도 좋았고 그래서 애플이 이제 기술주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끌어올려 준 게 있고 그리고 이란이 새로운 평화 제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덕분에 유가가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겠죠. 근데 다만 트럼프는 또 그 평화 제안에 대해서 그닥 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중동 상황이 뭐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 나스닥이 25,000선 위에서 끝났다라는 게 물론 25,000이라는 게 어떤 그 숫자가 주는 그 무게가 있잖아요. 어디를 넘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25,000의 돌파가 근데 이 기사에서 지금 표현하기로는 단순히 숫자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다. 왜 이거를 주목을 하냐? 4월에 이제 상승을 쭉 했는데 이 강한 흐름이 5월에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겠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5,000이라고 하는 벽이 있다면 웬만하면 거기서 한번 주춤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5월인데 셀린 메이의 5월인데도 그거를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P가 4월에 7%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 13% 넘게 상승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가장 강한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반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랠리를 이미 한 달 이상 이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4월에 이어서 5월까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은 최근 몇 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아마존, 애플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집중적으로 봐왔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거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AI 투자가 정말 계속될 것인가?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와 서버,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계속 돈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투자가 될 것인가죠, 결국은. 걔들이 투자가 돼야
이게 파생이 돼서 사실 뭐 반도체도 사고 인프라도 되고 전력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면 시장은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클라우드 AI 관련주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애플이 이번 장에 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애플 이야기는 뒤에 이제 기사가 하나 단독으로 따르고 있어가지고 그때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시장의 좀 불안감도 살짝 상쇄를 해주고, 너무 이란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던 마음을 그래도 좀 안정도 시켜주면서 다른 데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 과열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이 우려를 조금 누를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시장이 물론 지금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사실 많이 비싸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기사였어요.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랑 AI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얼마가 뽑히느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장세다.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중동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즉 유가가 하루 빠졌다고 해서 중동 리스크가 완전 사라지진 않았다. 그래서 총평은 위험은 남아있지만 기술주와 실적이 더 강해서 오른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이제 질문이라고 하면 그거 있죠. 빅테크가 계속 이제 좋은 실적, 기대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는데, 많은데, 워낙 큰데 이게 돈으로 뽑힐까? 그리고 이란과 중동 리스크, 요게 혹시 또 유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네 번째로 하자면 뭐 연준 얘기도 해야겠죠.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진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이 비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앞부분에는. 자,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올해 말에 다시 에스컬레이트 될 것 같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탄다 그러죠. 이렇게 빙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올해 말에 다시 좀 세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BCA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지금 시장이 이란의 뭐 평화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를 개방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안도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BCA는 리서치 하는 곳이고요. 이 BCA 리서치에서 전쟁이 끝나는 쪽보다는 나중에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유조선이 조금 통과가 되고 유가가 조금 내려가고 한다고 해서 중동 리스크를 끝났다고 보지 말아라. 오히려 BCA 말로는 12개월 안에 갈등이 다시 커질 확률을 7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12개월이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그죠? 한 1년 정도 약간 뜨뜻미지근해지다가 다시 커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무튼 근데 얘네는 이게 절대 꺼진 불씨가 아니다. 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시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잠깐의 일시적인 봉합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앞서 나가지 말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BCA가 지적을 한 건 일단 이란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했고 너무 분탕질을 좀 생각보다 오래 쳤다.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갈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뭐 확실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질 않죠, 그죠? 그래서 BCA가 보는 핵심 장애물은 역시 핵 문제일 거고, 지속 가능한 휴전의 가장 큰 분쟁이 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뭐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유일한 해법이지만 사실 이건 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유일한 해법이 뭐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대신 미국이 이란의 항만 봉쇄를 풀고 핵 협상은 나중에 미루는 거다. 요게 이제 유일한 해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가능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BCA는 이 조합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핵 문제를 뒤로 밀어놓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똑같죠, 그죠? 그냥 이건 핵을 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이 못 받습니다.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받으려면 뭐 이 전쟁에 대한 일단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핵 문제를 그냥 둔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결국 이란과 미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그 근본 악의 씨앗인데 요거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냅둔다? 언젠가 결국 이걸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CA는 설령 앞으로 몇 주 안에 진짜 휴전이 나온다고 해도 그 휴전이 실패할 확률을 60%로 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몇 주 안에 휴전이 나와도 휴전이 실패할 확률은 60%고 지금의 이 상황이 12개월 안에 격화될 가능성은 70%고 결국 이제 뭐 핵 합의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어느 지점엔 둘이 또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고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CA 리서치에서도 자신들의 투자 전략도 바꾸고 있대요.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일부 강세 포지션을 잡았던 게 있대요. 휴전 기대에 맞춰서 강세 포지션을 잡았던 걸 아직까지 이익이 많이 난 건 아니겠죠. 최근일 테니까. 그거를 작은 이익을 냈지만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신에 미국의 에너지주에 대한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갔던 애들은 좀 짧은 수익이지만 정리를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주를 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니 이들은 BCA 리서치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 대신 다른 주식들은 조금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지역적인 전략도 아시아 쪽보다는 호주 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호주가 천연가스와 석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거나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동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고 다시 격화가 되면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보다는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자립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천연가스 같은 게 좀 있는 요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와 기업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걔들은 조금 멀리하고 자기는 오히려 호주 쪽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간 이 기사의 핵심은 BCA 리서치에서는 이란 전쟁이 올해 말에 다시 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갈등이 커질 확률을 70%, 만약에 휴전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휴전이 엎어질 확률이 뭐 60%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적으로 다시 열리고 그래도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휴전은 실패할 거다. 그래서 위험자산 포지션을 조금 줄이고 대신 미국의 에너지주라든지 그리고 방어주라든지 그 에너지 자원이 좀 있는 호주 같은 이런 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기사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위험을 얘기하는 아직까지는 그쪽입니다. 첫 번째 파트예요.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입니다. 얘네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이 깨지면 시장은 open the door to doom이라고 하면 파멸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떤 선이 있겠죠. 그 선을 깨면 뭔가 요거 하나에 딸깍 트리거가 생기면 지옥문이 열린다, 파멸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뭘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할트넷이라는 사람이 시장의 진짜 위험을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5% 선에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주식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도 오르고 있고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위험자산을 좀 사는 이런 쪽의 분위기인데, 근데 할트넷은 이 상승장이 계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기면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선이 이제 크게 깨지면, 그러니까 이 30년물이니까 아주 장기 금리죠, 장기채 금리가 5%를 확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이 기사 제목에 나오는 표현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뭐 door to doom이면 파멸의 문이니까 상당히 무섭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선, 거기를 넘어야 되는 게 이제 30년물 미국 국채금리의 5% 선, 요거라는데 이거를 매지넛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매지넛 라인이라는 게 미국 채권 30년물 5%는 최후 방어선이다,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버티면 위험자산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선이 깨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더 가팔라지면서 주식과 원자재는 랠리를 멈추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트넷이 말하는 현재 시장 분위기는 붐 루프, 그러니까 붐이 루프니까 상승이 상승을 부르고 그 상승이 또 상승을 부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미국 명목 GDP가 2020년 코로나 저점 당시 20조 달러였는데 2027년 예상치가 35조 달러니까 75%나 급증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니까 GDP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환경이니까 코로나 때 저점 대비했을 때 내년에 대한 예상이 75%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몇 년 안 되잖아요. 한 7년 정도 만에 그렇게 오른다라는 건 주식이랑 원자재가 결국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돈의 양이 많아졌고 커졌고 물가 매출이 막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기업 실적도 명목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빨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채권이라는 거죠. 주식이랑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빨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도 오르고 뭐 원자재,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다 가격이 오르고 그것도 맞긴 맞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명목 성장이 되게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가 않으면 장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장기 금리가 오르면 이제 뭐 채권 가격 떨어지고 동시에 이게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부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채권 금리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100억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100억짜리 채권이 수익률이 뭐 한 10%다 이렇게 쳐보면 10%다. 그럼 이제 100억짜리 채권은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인 거예요. 만기 때 받을 돈이 100억인 거고, 내가 지금 1년 전에 요걸 살라 그러면 할인을 합니다, 10%를. 그래서 내가 산 가격에서 10%를 먹어서 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계산하면 이제 100억이니까 뭐 90억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90억에서 10%를 먹으면 99억이니까 이제 100억은 아니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90.9억 뭐 이렇거든요. 90.9억에 10% 쿠폰을 먹어서 100억이 되는, 요게 이제 채권 내 구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가 100억이 될 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요거를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금리만큼을 할인해서 샀다가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내가 받아가는 거니까, 내가 가져갈,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건 내가 어쨌든 미래에 가져갈 돈이 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 여기에 있다면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많이 할인을 해야겠죠, 그죠?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건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뭐 결국은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가 될 텐데, 이럴 때 부담이 되는 게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래서 더 부담이 된다라는 게 기술주나 성장주는 당장 얼마를 막 벌고 있어가지고 니네 매출 대비 얼마, 뭐 대비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얘네는 나중에 정말 큰 돈을 벌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의 대단한 미래를 보고 나는 투자를 하겠어. 여기 이제 성장주니까. 근데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은 내가 굳이 저 위험한 성장주는 그 과실이 클 수 있는 만큼 위험도 크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저 위험한 성장주를 살 필요가 있나?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채가 5%가 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성장주도 우리는 저 미래의 성장주 이 주식에 A라는 기업이 뭐 미래에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 성장주라고 쳐요. 그럼 이거를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지금의 주가를 결정할 때. 근데 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 A라는 회사가 잘 성장해서 10년 뒤에 1조를 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1조를 버는 그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되게 낮다면 그 10년 후에 1조를 지금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갖고 와도 1조보다 별로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엄청 높다 생각하면 이 1조라는 금액, 얘가 니네가 1조를 벌어?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금리 할인을 해서 오면 엄청나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되게 좀 비싸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사에서는 이제 달러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과 원자재는 오르는데 채권 가격은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채권 가격이 약하고 달러도 그닥 압도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가빨인 거랍니다. 인플레이션 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가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높은 물가와 금리의 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넷이 지금 경계하는 것도 자산 가격 상승이 건강한 생산성의 성장 때문이라기보다 명목상의 팽창과 그냥 가격상으로 커 보이는 거랑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라면 어느 순간 금리의 상승이 이 모든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 성장을 하고 얘가 정말 더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더 돈을 확실히 많이 벌 것 같고 뭐 이런 회사들이 주식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물가가 비싸니까 명목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내가 짜장면 5,000원짜리 두 그릇 팔아서 10,000원 벌었는데 이제 짜장면이 10,000원이래. 두 그릇 팔을 때 20,000원 벌었대. 나는 성장을 했냐? 아닌 거거든요. 그만큼 원자재도 비싸고 뭐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쌀 테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뭐 유동성이 많든 화폐 가치가 떨어졌든 뭐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명목상의 팽창이나 뭐 이런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한 그렇게 된 거는 사실 이 자산 가격이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국채 수요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국채 수요가 꾸준히 있다라는 건 누가 국채를 막 자꾸 산다라는 거고,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니까 금리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금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면 누가 자꾸 국채를 막 수요가 있어 사. 그러면 올라가려는 금리를 못 올라가게 막아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도 근데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긴 한 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뭐 트럼프 입장에선 유권자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기가 떨어지겠죠, 결국. 그럼 정부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누르긴 해야 돼. 근데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되는데 경기는 살려야 돼. 그러면서 자산 시장도 살려내야 돼. 그래야 좋아하죠. 기분 좋을 테니까. 야, 근데 이 물가를 잡으면서 자산 시장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물가도 어마무시하게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거 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있는 나라에
예전에 베네수엘라 보면 화폐 가치 박살나고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걔네 뭐 주가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막 몇백 배씩 올라요. 오르면. 근데 대신 이제 화폐 가치는 막 한 몇만 배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똥값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뭐 약간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따라하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물가빨이라는 게 어려워요. 참 물가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자산시장을 키운다. 근데 뭐 미국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얘기하기로 만약에 30년물 금리가 5%를 강하게 뚫으면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를 들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 국채 금리는 1989년에 230bp, 2.3% 올랐고 미국 국채 금리는 2020년에 260bp, 2.6% 올랐고 중국 국채 금리가 2007년에 150bp, 1.5% 뛰면서 붐의 끝을 알렸다. 이때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가던 붐의 끝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버블이나 붐은 마지막에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막 좋고 자산시장이 엄청 비싸지고 막 이럴 때 장기금리가 급등할 때 이 붐이 끝났었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뜨겁고 근데 이 뜨거운 게 물가나 뭐 금리 압력 같은 이제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뜨거운데 여기에 금리 압력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라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니 30년물 기준은 그거랍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 위로 반짝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이 붐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흥분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상승이 너무 강해지면 물가와 금리가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그 금리 상승이 결국 주식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이자 기술적 방어선이 지금 30년물의 5%다. 뭐 이 사람이 뭐 비관론만 계속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선호한 투자 방향은 인공지능, 상품, 소비자 이런 쪽은 좋대요. 그러니까 AI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명목 성장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소비자 이런 섹터 쪽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를 또 하나 껴넣어 줬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이제 핵심은 이 시장의 신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시고 제가 또 뭐 언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찾아보긴 좀 귀찮잖아요. 그죠?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아무튼 이 국채 금리가 5%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오늘 얘기가 긴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파트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좀 긍정적인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